미싱 소리가 멈췄다. 밤 11시. 손님이 맡긴 치마단을 다 접었으니 이제 자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작업대 위에 펼쳐진 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보라색 명주. 손으로 쓰다듬으면 물결치듯 흐르는 참 고운 천이다. 이 천으로 뭘 만들까? 아들 결혼식이 다음 주니까 윤지한테 뭐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할까? 천을 들어 올려 형광등 아래 비춰봤다. 빛이 스며들면서 천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예쁘다. 이런 천은 요즘 흔하지 않다. 이 천을 짜는 장인은 이제 거의 없다. 그걸 나는 안다. 어머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부엌 문틈으로 윤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 그 아이가 슬리퍼를 끌며 다가와서는 내 손에 든 천을 힐끗 봤다. 그리고 얼굴이 묘하게 굳었다. 이거 뭐 만들려고요? 내가 입을 옷 하나 만들까 해서. 말을 마치자마자 윤지의 눈빛이 변했다. 웃는 건지 곤란해하는 건지 모를 표정. 그리고 한마디. 어머님, 요즘은 이런 천 안 써요. 너무 올드하고 촌스러워 보여요. 촌스럽다. 그 말이 가슴을 툭 찔렀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다. 윤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더니 돌아서며 한마디 더 던졌다. 결혼식장에서 창피하면 안 되니까요. 창피.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윤지는 슬리퍼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천을 들여다봤다. 올드하고 촌스럽고 창피한 천.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봐도 이 천은 아름다웠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결이 살아 숨쉬는 천이었다. 하지만 윤지는 몰랐다.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윤지와 우리 아들 민준이가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국을 끓이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오빠 결혼식에 어머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실지 걱정돼. 시골 냄새 나는 거 입으시면. 시골 냄새. 국을 끓이던 내 손이 멈췄다. 국자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엄마 평생 바느질로 우리 키우신 분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고마웠다. 아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줬다. 하지만 윤지의 다음 말은 더 날카로웠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내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앞치마를 만졌다. 손끝이 떨렸다. 평생 이 손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 이 손으로 수천 명의 옷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창피한 것이 되어 있었다. 국을 다시 저으며 생각했다. 윤지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된다고. 괜찮다고. 그날 오후였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대문 앞 쓰레기 봉투 옆에서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 천이 들어 있었다. 어제 내가 서랍에 넣어뒀던 그 연보라색 명주였다. 천을 꺼내 펼쳐봤다. 구겨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누가 이걸 여기에 버렸을까? 아니, 알고 있었다. 누가 버렸는지. 천을 다시 봉투에 담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이 천은 10만 원이 넘는 천이었다. 한 달 동안 아껴서 산 천이었다. 며느리에게 예쁜 옷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샀던 천. 하지만 윤지에게 이 천은 그냥 쓰레기였다. 방으로 돌아와 천을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구겨진 자국을 손으로 펴면서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40년 전 명동의 그 작은 양장점. 나는 거기서 가위를 들고 천을 재단했다. 재벌가 부인들과 여배우들이 줄을 서서 나를 찾았다. 마담 정의 손이라고 불렸던 그때.
그때의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내 손끝에서 나온 옷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시골로 내려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시골 재봉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 눈에는 촌스러운 시어머니였다. 천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번엔 제일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할 곳에.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윤지와 민준을 불렀다.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국을 떴다. 윤지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예식장 최종 점검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끼리 가거라. 나는 집에 있을게. 윤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밥만 먹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다. 손님이 맡긴 바지를 다림질하러 작업실로 들어갔다. 낡은 미싱과 색이 바랜 실패들과 먼지 쌓인 재단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때 서랍 손잡이에 걸려있는 낡은 가위가 눈에 들어왔다. 40년 된 가위. 손잡이가 닳아서 은빛이 다 벗겨진 가위. 그 가위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담 정.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한때 나는 이 이름으로 불렸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았었다. 존경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가위를 도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림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나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무언가가 눌러앉은 것처럼 숨이 답답했다. 밤이 깊었다. 나는 미싱 앞에 앉아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똑, 똑, 똑. 규칙적이고 무심한 소리. 이 소리만이 지금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김 여사가 찾아왔다. 70줄의 김 여사는 강릉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마님이다. 그 양반은 백화점 옷을 사지 않고 언제나 나한테 옷을 맡긴다. 벌써 15년째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 여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 양반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순자야, 잘 지냈어? 네, 언니. 어서 오세요. 김 여사가 작업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평소처럼 옷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냥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순자야, 너 요새 기운이 없어 보이네. 나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 여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순자야,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명동 마담 정. 그거 내 얘기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계속 말했다. 자기가 젊었을 때 명동에서 옷을 맞춰 입던 시절 얘기. 그때 소문난 재봉사가 있었다는 것. 손끝으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 다들 궁금해했어.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왜 사라졌을까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김 여사의 손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김 여사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40년 전 25살의 나는 명동 한복판에 있었다. 샤론 양장점이라는 작은 가게.
거기서 나는 수석 재봉사였다. 사람들은 나를 마담 정이라고 불렀다. 재벌가 부인들이 찾아왔다. 여배우들이 찾아왔다. 한 번 내 손을 거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나를 찾았다. 내 손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 천을 만지면 알았다. 어떻게 재단해야 하는지, 어디에 주름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실로 어떻게 꿰매야 하는지.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다. 타고난 거였다. 당시 내 월급은 웬만한 남자 직장인보다 많았다. 25살 여자가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살림을 꾸리고 당당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그때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다정했다. 자상했다.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좋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일 그만두면 안 될까? 아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나는 좀 싫어. 처음엔 이해했다.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나는 일을 그만뒀다. 명동을 떠났다. 남편을 따라 강릉으로 내려왔다. 시골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마담 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민준이 엄마, 시골 재봉사. 그리고 지금은 촌스러운 시어머니. 저녁 무렵 작업실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다. 명동 시절의 사진들, 양장점 앞에서 찍은 사진,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패션쇼에 참가했을 때 사진. 그 속에서 25살의 내가 웃고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자신감이 넘쳤다.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 달랐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패션쇼 무대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가 만든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무대에 서 있고 나는 그 옆에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연보라색이었다. 어제 윤지가 버린 그 천과 똑같은 색이었다. 가슴이 아렸다. 4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그 드레스는 당시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신문에도 났었다. 마담 정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이라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색의 천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상자를 다시 선반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그냥 시골 재봉사다. 밤이 되었다. 민준과 윤지가 외출했다. 예식장 최종 점검하러 간다고 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다. 나는 작업실로 가서 미싱 앞에 앉았다. 손님이 맡긴 일은 없었지만 그냥 앉아있고 싶었다. 이 낡은 미싱과 색바랜 실패들과 먼지 쌓인 천들. 이것들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다. 서랍을 열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연보라색 천이 있었다. 꺼내서 펼쳤다. 구겨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손끝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천을 재단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낡은 가위를 집어들었다. 마담 정이라고 새겨진 그 가위. 가위를 천 위에 댔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재단선을 긋고 주름을 잡았다. 핀을 꽂았다. 40년 만에 내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미싱을 돌렸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실이 천을 엮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기도하듯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나는 미싱을 멈췄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것을 보았다.
옷이 완성되어 있었다. 연보라색 원피스. 전통적인 실루엣에 현대적인 디테일을 더한 독특한 디자인. 깃선은 한복의 곡선을 닮았고 소매는 서양 드레스의 우아함을 담았다. 허리선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치마는 걸을 때마다 물결치듯 흔들릴 것 같았다. 나는 그 옷을 들어 올려 형광등 아래 비춰봤다. 빛이 천을 통과하면서 옷이 빛났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이건 예술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40년 만에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었다. 옷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서서 가만히 바라봤다. 이 옷을 누구한테 줄까? 윤지한테 줄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간직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옷을 비닐 커버로 덮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윤지는 어차피 이 옷을 안 입을 것이다. 촌스럽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 옷을 만드는 동안 나는 다시 나였으니까. 마담 정이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결혼식까지 사흘 남았다는 아침. 윤지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윤지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 프로젝트. 완전히 망했어. 윤지는 패션 회사에서 신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회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최종 발표에서 윤지의 디자인이 혹평을 받았다고 했다. 팀장이 그랬어. 너무 평범하고 창의성이 없고 유행만 따라갔다고. 윤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패션 디자인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아직 시간 있잖아. 다시 하면 되지. 시간이 어딨어. 콘테스트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윤지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조용히 물을 끓였다. 윤지한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타주고 싶었다. 하지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나는 윤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윤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출근하고 집 안은 고요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윤지의 노트북을 보았다. 화면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다. 다가가서 보니 패션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윤지가 그린 것 같았다. 드레스, 재킷, 블라우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었다. 하나하나 살펴봤다. 선이 깔끔했다. 색감도 세련됐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영혼이 없었다. 그냥 유행하는 디자인을 조합한 것 같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패션 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옷들.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천을 만져온 사람이다. 옷이 사람에게 어떻게 입혀지는지, 어떤 옷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지, 그건 안다. 윤지의 디자인에는 사람이 없었다. 옷을 입을 사람에 대한 상상이 없었다. 그 사람의 체형, 걸음걸이, 성격, 분위기,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냥 예쁜 그림일 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윤지가 안타까웠다. 저렇게 애를 쓰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촌스러운 시어머니일 뿐인데. 저녁이 되었다. 윤지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많이 운 것 같았다.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식욕이 없는 모양이었다. 어머님. 윤지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혹시 두통약 있으세요? 잠깐만. 약을 가져다 주면서 윤지의 얼굴을 봤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많이 힘들지?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윤지도 나처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구나. 나를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했던 그 아이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었구나.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윤지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가 잘하는 거예요? 나는 윤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윤지가 약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업실로 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윤지의 퉁퉁 부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도 알았다. 그 기분을.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기분.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건지. 윤지도 지금 그런 기분일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실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비닐 커버로 덮인 옷을 꺼냈다. 연보라색 원피스. 일주일 전 밤새 만들었던 그 옷.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내 손끝에서 나온 마지막 작품. 옷을 꺼내 거리에 걸었다. 형광등 아래서 그 옷을 바라봤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다. 천의 결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이 옷을 윤지한테 줄까? 하지만 윤지는 이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촌스럽다고 할 것이다. 또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윤지가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디자인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무언가가 아닐까. 나는 옷을 다시 비닐 커버로 덮었다. 그리고 윤지 방문 앞에 조용히 걸어놨다. 쪽지 하나를 함께 붙였다. 윤지야, 이거 한번 입어볼래?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지 방문이 열렸다. 윤지가 나왔다. 손에 그 연보라색 원피스를 들고 있었다. 표정이 묘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어리둥절한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님,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입을까 싶어서. 윤지가 옷을 들여다봤다. 천을 만져봤다. 바느질 선을 따라가 봤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다. 입어봐도 돼요? 그럼 입어봐. 윤지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가슴이 두둥거렸다. 혹시 또 촌스럽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그때 방문이 열렸다. 윤지가 나왔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윤지가 빛나고 있었다. 옷이 윤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어깨선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허리선은 윤지의 체형을 아름답게 살렸고 치마는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흔들렸다. 전통적인 깃선이 윤지의 목선을 더 우아하게 만들었고 소매의 곡선은 팔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윤지를 위해 태어난 옷이었다. 윤지가 거울을 보며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윤지, 어머님, 이거. 말을 잇지 못했다.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예쁘지?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너무 예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40년 만에 누군가 내가 만든 옷을 보고 예쁘다고 말해줬다. 그것도 나를 가장 무시하던 사람이. 윤지가 옷을 입은 채로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소매를 만져보고
치마를 쓸어내리고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가 다시 거울을 봤다. 손으로 옷의 바느질 선을 따라가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윤지는 지금까지 옷을 디자인으로만 봤을 것이다. 선과 색의 조합으로. 하지만 진짜 옷은 그게 아니다. 옷은 입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거다. 그 사람의 숨결을, 걸음걸이를, 미소를 담아내는 거다. 그걸 윤지가 지금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지가 급하게 외출했다. 회사에 간다고 했다. 그 옷을 입은 채로 나는 현관에서 윤지를 배웅하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촌스럽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윤지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윤지가 떠나고 나는 작업실로 갔다.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또 발견했다. 이번엔 1000 조각들이 가득 든 상자였다. 40년 동안 모아둔 1000 조각들.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했던 것들.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다. 비단, 면, 울, 마. 각기 다른 질감과 색깔. 어떤 건 발에서 색이 변했고, 어떤 건 먼지가 쌓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천들에도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손님을 위해 샀던 천, 어떤 옷을 만들다 남은 천, 언젠가 쓸 거라고 아껴뒀던 천.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천들로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 윤지를 위해, 윤지가 콘테스트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아니, 윤지뿐만 아니라 윤지가 디자인할 수 있는 옷의 재료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김 여사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순자야, 시간 좀 있어? 네, 언니. 들어오세요. 김 여사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펼쳐놓은 1000 조각들을 봤다.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 이거. 전부 내가 모은 거야? 네, 오래됐어요.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김 여사가 천을 하나 집어들었다. 빛에 비춰봤다. 그리고 감탄하듯 말했다. 이건 보물이야. 요즘은 이런 천을 구할 수가 없어. 김 여사가 나를 똑바로 봤다. 순자야,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김 여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신인 디자이너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이라고 했다. 매년 참여하는 행사였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핸드메이드 부문이 신설됐다고 했다. 요즘 패션 업계가 다 공장제 대량 생산이잖아. 그래서 손으로 만든 옷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자는 취지야. 김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내 며느리가 그 콘테스트에 출전한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내 손으로.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내가 윤지를 도와주라고? 순자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손은 특별해. 40년 전에도 특별했고 지금도 특별해. 그걸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김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김 여사 생각해봐. 내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김 여사가 돌아갔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녁 무렵. 윤지가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흥분한 것 같았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나를 찾았다. 어머님, 어머님. 윤지가 내 손을 잡았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팀장님이, 부장님이 다들 이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지는 회사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은
바느질이 예술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천의 색감이 독특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신선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옷을 콘테스트에 출품하면 어떻겠냐고. 나는 윤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번 콘테스트에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절했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와줄게. 윤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깜짝 놀랐다. 윤지가 나를 아는 건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윤지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윤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그날 밤부터 나와 윤지의 작업이 시작됐다. 윤지는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고 나는 그 스케치를 보며 어떤 천을 쓸지, 어떻게 재단할지 조언했다. 윤지는 내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님, 이 선은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이건 말이야. 천의 결을 따라가야 해. 그래야 자연스러워. 천의 결이요? 나는 천을 집어들어 윤지에게 보여줬다. 빛에 비추면 천의 결이 보였다. 세로로 흐르는 미세한 선들. 그 선을 따라 재단해야 천이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윤지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노트에 받아 적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윤지는 배우고 싶어 했다. 진짜 옷 만드는 법을. 그리고 나는 가르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밤이 깊어갔다. 민준이 퇴근해서 거실에 들어왔다가 우리 둘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뭐해?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작업 중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바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다. 우리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미싱 소리, 가위질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숨소리. 이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무시하던 윤지와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함께 일해야 했던 것처럼. 윤지가 작게 말했다. 어머님, 저 사실은요. 나는 손을 멈추고 윤지를 봤다. 어머님한테 너무 못됐어요. 촌스럽다고 하고 무시하고. 미안해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윤지의 손을 잡았다. 하나.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어머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냐고. 나도 정확히는 몰랐다. 그냥 윤지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으면 그게 더 마음 아플 것 같았다. 너도 내 가족이니까. 그 말에 윤지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윤지를 꼭 안아줬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작업했다. 완성된 옷은 세 벌이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디테일이 어우러진 옷들. 천의 결을 살린 옷,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옷, 영혼이 담긴 옷. 윤지가 옷 콘테스트 당일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긴장돼서 잠을 설쳤다. 윤지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부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니 윤지가 완성된 옷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펼쳐보고 바느질 선을 살피고 다림질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저 너무 떨려요. 하나. 잘 될 거야. 하지만 사실 나도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40년 만에 내 손으로 만든 옷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는 날이었다.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촌스럽다고 할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기대감. 내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게 궁금했다.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전시장. 윤지의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 40년 만에 서울에 오는 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낯설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게 변해 있었다. 내가 살던 명동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전시장에 도착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젊은 디자이너들, 패션 관계자들, 기자들,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초라했다. 평범한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60대 시골 여자. 윤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같이 가요. 윤지의 손이 따뜻했다. 그 손에 힘이 실렸다. 괜찮다고, 우리 함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지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은 혼란스러웠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을 정리하고, 모델을 섭외하고, 발표 순서를 확인하고, 모두가 바빴다. 윤지가 접수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모델이 안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대요. 다친 건 아닌데 올 수가 없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델이 없으면 옷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럼 콘테스트에 참가할 수가 없다. 윤지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다른 모델을 구하려고. 하지만 다들 이미 스케줄이 있거나 너무 급해서 올 수 없다고 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발표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윤지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는 윤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잡았다. 윤지야, 윤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입을까? 윤지가 나를 멍하니 봤다. 네, 이 옷들 내가 입고 나가면 안 될까? 윤지의 눈이 커졌다.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무대에 나가는 거잖아요. 괜찮아. 나도 예전엔 무대에 서봤어. 40년 전 명동에서 패션쇼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무대 뒤에서 모델들의 옷을 정리하고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 그때는 무대 위에 서고 싶었다. 내가 만든 옷을 직접 입고 지금이 그 기회였다. 내가 만든 옷이니까 내가 입는 게 맞는 것 같아. 윤지가 한참을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응, 해보자. 대기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연보라색 원피스. 내 손으로 만든 옷. 몸에 걸치는 순간 천이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이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거울을 봤다. 67세의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옷을 입으니까 뭔가 달라 보였다. 당당해 보였다. 윤지가 다가와서 내 머리를 정리해줬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윤지가 하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나가고 싶었다. 어머님 정말 멋있어요. 윤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윤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화장 번져. 윤지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 곧 시작이라고.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나가 무대 뒤로 이동하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나는 윤지 손을 꽉 잡고 대기실을 나섰다. 무대 뒤는 더 혼란스러웠다. 모델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디자이너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이질적이었다. 젊은 모델들 사이에 선 67세 여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모델이야? 나이가 몇인데 무슨 콘셉트지? 윤지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섰다.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윤지에게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곧 핸드메이드 부문 발표가 시작된다고. 순서가 됐다. 스태프가 나를 불렀다. 다음 참가자 준비해주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윤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님, 파이팅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대로 향하는 좁은 통로로 걸어갔다. 커튼 너머로 무대가 보였다. 환한 조명, 수백 명의 관객, 심사위원석.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김 여사가 나를 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사회자가 윤지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참가 번호 27번 윤지 디자이너의 세대를 잇는 손끝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하고 따뜻한 선율. 나는 커튼을 젖히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는 소리, 의아해하는 소리.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연보라색 치마가 걸음에 맞춰 흔들렸다. 천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전통적인 깃선이 내 목선을 따라 흘러내렸고 소매는 팔의 움직임을 우아하게 만들었다. 무대 중앙에 섰다. 천천히 돌아섰다. 옷의 뒷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향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두가 나를, 그리고 이 옷을 보고 있었다. 심사위원석을 봤다. 김 여사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무대를 걸었다. 관객들을 하나하나 보며 내가 만든 옷을, 내 손끝에서 나온 이 작품을 보여주며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옷이었다. 수천 번의 바늘땀이 쌓인 옷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든 옷이었다. 무대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중앙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섰다. 음악이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리고 관객 전체가 박수를 쳤다.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 일어서는 사람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았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너무 떨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윤지가 달려와서 나를 껴안았다. 어머님, 완벽했어요. 윤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내가 만든 옷이 세상에 인정받았다. 나는 더 이상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마담 정이었다. 심사 결과 발표 시간. 대기실로 돌아와 윤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윤지의 손도 내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도 훌륭했다. 세련된 디자인, 화려한 색감, 참신한 아이디어. 젊은 디자이너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 같은 늙은 사람이 무대에 선 게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윤지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어머님,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나는 윤지를 봤다. 상을 받든 안 받든
어머님이 무대에 서신 거, 그게 제겐 제일 큰 상이에요. 윤지의 눈빛이 진실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시상식이 시작된다고. 모든 참가자는 객석으로 이동하라고. 우리는 손을 잡고 객석으로 향했다. 무대 위에 심사위원들이 올라왔다. 김 여사도 그 중에 있었다. 김 여사가 객석을 둘러보다 나를 발견했다. 눈을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럼 이제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부터. 장려상, 우수상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윤지의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괜찮다고 손을 꽉 쥐어줬다. 정말 괜찮았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핸드메이드 부문 대상은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옆에서 윤지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참가 번호 27번. 윤지 디자이너의 세대를 잇는 손끝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지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우리가 대상이에요. 대상. 나도 울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회자가 다시 불렀다. 수상자분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윤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함께 무대로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윤지가 나를 붙잡아 줬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았다. 무겁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다. 김 여사가 다가와 내게 트로피를 건네며 작게 속삭였다. 축하해. 순자야, 넌 자격이 있어. 김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가 쏟아졌다.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 옷을 실제로 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윤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제 시어머니 정순자입니다. 기자들이 나를 봤다.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시어머니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숨이 막혔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윤지가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민준도 어느새 무대 위로 올라와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강릉에서 작은 양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이 옷은 특별한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입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즘 패션은 대량 생산이 대세인데 손으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67년을 살아온 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한 벌 한 벌이 다 달라요. 그 사람만을 위한 옷이 되는 거죠.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카메라가 계속 나를 찍었다. 저는 촌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도 들었고요. 윤지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다. 나는 윤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촌스러워도 괜찮다는 걸. 사람의 손으로 쌓은 건 유행이 지나도 남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상식이 완전히 끝나고 조용한 곳으로 나왔다. 전시장 밖 벤치에 앉아 트로피를 내려다봤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게 맞나 싶었다. 윤지가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을 촌스럽다고 했던 것, 무시했던 것.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윤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넌 몰랐던 거니까. 근데 어머님은 왜 제게 화를 안 내셨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윤지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너도 힘들었을 것 같아서. 윤지가 나를 봤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 시집 와서 적응하면서, 얼마나 버거웠겠어. 그걸 알았어. 그래도 사람은 말이야. 여유가 있어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야. 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고. 윤지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윤지를 안아줬다.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자. 응? 윤지가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강릉의 작은 집, 낡은 대문, 오래된 마당. 하지만 오늘따라 이 집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트로피를 작업실 선반에 올려놓았다. 낡은 미식 옆에, 색바랜 실패 옆에. 그 트로피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다. 손으로 미싱을 쓰다듬었다. 40년 동안 함께한 이 낡은 기계. 얼마나 많은 옷을 이 미싱으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앞에 앉아 있었을까?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미싱이 대답할 리 없었다. 하지만 왠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천천히,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강릉의 밤바람이 들어왔다. 차갑고 깨끗했다. 저 멀리 바다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핸드메이드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대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양재점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어제 뉴스에서 나를 봤다며, 축하한다며, 신기하며. 김 여사도 왔다. 큰 꽃다발을 들고. 순자야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넌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걸 세상이 이제야 알아본 거고. 김 여사가 꽃을 작업대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이제 바빠지겠네. 주문 많이 들어올 거야. 그러게요. 어떡하죠?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다시 사람들의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내 손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문이 열리고 윤지가 들어왔다. 민준도 함께였다. 어머님, 저희도 왔어요. 엄마, 우리도 도와줄게요. 셋이 함께 작업실로 들어갔다. 윤지가 천을 정리하고 민준이 미싱을 닫고 나는 새로 들어온 주문서를 확인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작업실을 밝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췄다. 나는 낡은 가위를 집어들었다. 마담 정이라고 새겨진 그 가위. 40년을 함께한 가위. 천을 펼쳤다. 가위를 천 위에 댔다. 재단선을 그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게 내 자리였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미싱을 돌렸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실이 천을 엮었다. 한 땀, 한 땀.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품격은 학벌에 있는 게 아니다. 돈에 있는 게 아니다.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다. 손끝에 있다. 평생을 살아온 그 손끝에, 정성을 다한 그 손끝에, 사랑을 담은 그 손끝에.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세상도 이제야 알아줬다. 미싱 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따뜻하고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 나의 소리. 마담 정의 소리.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나이로, 학벌로, 겉모습으로.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손끝에, 정성을 다한 그 마음에, 포기하지 않은 그 용기에 있습니다. 정순자 여사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마담 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